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절차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싸기에 이어서 아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내용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혐의가 워낙 커서 숨겨도 자꾸 새 나오는 건지 별게 없다 보니까 검찰이 자꾸 흘리는 건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전 의원님 부산이 지역구시잖아요. 부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도 추석 명절에 지역에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심은 첫째도 일 좀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도 제발 일 좀 하라. 세 번째도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20대 국회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3년 넘는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9번에 걸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투쟁에다가 막말, 거기에 이어서 요즘은 삭발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로 20대 국회 다시 오지 못할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네. 16,000건에 달하는 법률안, 그다음에 500조가 넘는 예산심사 좀 제대로 해서 이 정기국회가 민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 좀 해달라라는 네.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조국 장관 고향이 부산이라서 혹시 관련해서 뭐 따가운 소리 하시는 주변의 시민분들은 없으세요?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조국 장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기득권, 특권 구조,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좀 해달라. 바로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추석 민심을 전하는 이런 토론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만난 추석 민심은 조국 장관 자격 없다, 끌어내려라.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네.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상 초유의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피해자 신분이셨던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치시고 또 그 전에 기자간담회라는 걸 또 없던 걸 하시고 장관이 되자마자 지금 뭐 여러 곳에 압수수색이 되고 부인은 기소가 되고 또 드디어 심지어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네.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임명을 강행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오늘 토론 뭐 30분 동안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또 그동안에 또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내용들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내용 위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압수수색 이야기 하셨는데 11시간 했습니다. 어제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했고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검찰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면 왜 11시간이나 걸렸느냐.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 하는 그 장소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방까지 뭐 예를 들어 마루까지 하려고 보면 영장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뭐 이러면서 두 번이나 영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네티즌들이 얼마나 싹싹 뒤졌으면 짜장면 먹고 압수수색을 하냐 뭐 이런 지지자들의 비판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오후 3시쯤에 가족들이 그 검찰 수사관들에게 식사를 하시자 같이 고안해서 한식을 주문해 짜장면 아니고 한식을 주문해서 먹었고 그 비용은 따로따로 계산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해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11시간 아까 그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추측을 해보건데
정경심 조국 장관 부인은 사실은 기소되기 전부터도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저는 충분히 집에서도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느냐, 봐주기 네. 수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집안에서 처음에 검찰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해당 물건이 없어서 또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검찰의 보도자료가 이해가 되고요. 네. 또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로 하면 뭐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장관에게 그 검찰의 어떤 칼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11시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지구상에 유례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지구상에 유례없는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수사 인력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사상 유례없는 수사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가장 핵심적인 특수부 검사들 한 30여 분 정도에다가 검찰 수사관 한 50명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사상 유례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를 무려 한 달 넘게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특수수사의 역사에서 볼 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특수부 인력들을 투입해가지고 아직도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수사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좀 해달라. 그리고 피사실 공표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한 곳이 한 50여 곳 되는데 잠깐 볼까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8월 27일 날 전격적인 압수수색. 전날 하루, 27일 날 하루에 30여 곳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뒤에도 이제 어제 조 장관의 집까지 해서 모두 한 50여 곳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헌법 정신, 비례와 균형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일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한 가족의 일상사를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하고 지금 검찰이 30-40명의 검사가 투입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가요 14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조금 더 늘어나서 24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규모의 사모펀드의 수사예요. 론스타라고 아시죠?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수사했습니다. 론스타의 혐의 총액이 한 9천억 대입니다. 그때 론스타에 투입된 검사가 20명이었어요. 거기에 거의 1.5배 내지 2배 가까운 검사들이 투입됐는데 이 규모는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당에서 계속해서 네. 그래서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이게 뭐 여기 털어보고 안 되니까 저기 털어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약간 김종민 의원께서 논점을 흐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는 사모펀드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론스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론스타가 어디서 인턴 증명서 위조했나요? 사문서 위조했나요? 장학금 어디서 받았나요? 전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웅동학원까지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에게 의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은 저는 론스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늘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이 사모펀드 구조가 굉장히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 거짓 인수 합병까지 이르기까지 아마 아까 말씀하시는데 30-40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좀 수사가 그냥 단순 수사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수사 인력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커지다 보니까 일일이 그렇죠. 그리고 되게 늘어났다. 복잡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은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조국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것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자기도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시면서 지금 자꾸만 그 금태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물어보면 저걸 대답하고 또 앞을 물어보면 뒷얘기를 하고 지금 완전히 논점을 흐리는데 아주 앞장서고 계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가 애초에는 처음에는 이제 웅동학원에 집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표창장, 동양대학교 표창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모펀드로 또 가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조국 장관의 아들 인턴십 문제로 또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이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제 피의 사실들이 공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꼴대를 자꾸 옮겨가면서 목표물을 달리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에 집중적으로 했다면 거기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학원에 했다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목표물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이러한 행태를 검찰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입시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불편해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제대로 수사를 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대를 옮겨가면서 하는 이런 식의 네. 수사는 정말로 기존의 검찰이 해왔던 극복해야 될, 없애야 될 저는 관행적 수사라고 생각을 자, 합니다. 그런 뭐 크게 네 분류로 해주셨는데 이제 검찰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뭐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기소를 하면 또 공소장에도 나올 것 같고요. 의혹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하나만요. 조 장관 PC 하드디스크에서 그 아들 그 인권법센터 고등학교 때 딸하고 아들이 다 거기서 이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조 장관 집에 PC에 그 단국대 장 교수 아들 것까지 있더라가 어제의 내용이었었는데 아들 표창장이 왜 거기 있지?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 거기 직인이 안 찍혀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인권법센터에 뭐 직인이 하나 있어야 할 건데 그래서 혹시 장관 방에서 집에서 누가 이것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을 하셨던 우리 한 교수님 계시잖아요.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계신 분께서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그 글을 보면은 그때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수사를 지켜봅시다. 이것도 검찰에서 흘러나온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니면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쓴 건지는 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대전제가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좀 지켜보자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최순실 사태, 정유라 사태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그때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고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조국 장관이 어떤 검찰개혁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부터 시작해서 다른 야당이 이분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검찰개혁도 어렵게 만드시고 본인도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오죽하면 지금 현재의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 교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본인이 내뱉은 말 때문에 네. 다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일은 조국 장관 한 사람의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을 존경했던 학생들, 시민단체 여러 계신 분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고 배신감을 느끼고 네. 계십니다.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검찰 통해서 흘러나오는 건지 일선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엄중한 상황에서 진짜 기자들에게 이걸 저도 기자지만 이걸 흘릴까 아니면 우리 일선의 기자들이 정말 취재를 잘해서 이걸 뭐 피해자들이나 뭐 관련자들에게서 가져오는 건지는 뭐 건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죠.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유독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당정이 협의하고 그 다음부터 제 느낌에는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피의사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결국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오늘 아침 기사에는 거의 할 것처럼 오늘이라도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좀 신중해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압박이다. 네, 이번에 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보다는 기자들이 검찰에 조사받고 나온 분들하고 사후에 통화를 하면서 나온 네. 사실들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저희는 너무 흘러나오는 게 없어서 국민이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 나온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여당 대변인이 네. 기자들한테 기레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피해 사실 공표한다고 사실은 윽박을 지르고 있는데요.
저는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분들이 더 열심히 검찰 조사 받고 오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이 흘린 자료가 아니라 정말 기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얻는 자료라는 것을 네.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사실 공표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 국민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피사실이 만약에 공표가 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하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다가 내사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가지고 1심, 2심 거쳐서 3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부 범죄다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사실 공표는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신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은밀하게 잘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존의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잘못된 네. 수사 관행을 좀 종결시켜달라. 이제 그만 좀 하게 해달라. 이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깡그리 무시하고 피의사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있어 계속해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경찰 네. 고소 고발이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랬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조 장관은 조 장관대로 검찰 개혁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당이 어제 오늘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나온 건데, 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내용 같아요. 네, 검찰총장에게 표창장을 주는 식으로 해서 밑에 보면 동양대처럼 동양 철학원 뭐 이렇게 사진이 한 장 더 있죠? 네. 이건 반대로 이 사진은 검찰 수사를 잘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보내온 꽃 바구니와 화환이 대검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네. 국민들에게 정말 첨예하게 나눠집니다. 네.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이 잘못된 수사로 국민 심판대 오르는 일 없길 바란다.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딱 여당 원내대표가 압박을 하는 분위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때로는 당의 수석 대변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십시오. 뭐 좀 반응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세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수사 방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지금 행태를 보시면 그것은 답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되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의 수사 행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는 검찰은 딜레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뭐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이제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러겠죠. 예, 또 뭐 그걸 원리 원칙대로 하는데 세게 비판한다고 하면 또 지금 여당에서 저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뚝심을 보고 임명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원리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자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 장관이 어디를 가든 기자들이 뭐 출퇴근길은 물론이고요. 네, 국무회의 하러 가는데도 기자들이 질문이 이어졌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열리는 날 이낙연 총리가 도착을 했고요. 압수수색은 혹시 미리 보고를 받으셨나요? 휴대전화는 혹시 제출을 하셨나요? 그 이제 검찰의 그 직접 수사를 받아보면 그 심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어저께 그 PC 그 포렌식 하는 거 과정에서 혹시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뭐 이야기를 들으신 바는 혹시 있으신가요? 장관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영상을 마주 보죠. 네, 직무를 정지해달라 법무부 장관의 가처분 신청을 헌재해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마저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가 결국 11시간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입니다. 2015년 4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본인부터 지키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어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이 정권과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해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낼 수도 있고 일단 헌재해냈습니다. 또 해임 건의안 제출도 좀 잠깐 미뤄두나 싶더니 다시 한번 야권이 한번 힘을 합쳐서 내볼까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전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에 이것과 유사한 건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자유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이 100일밖에 안 되는 중요한 정기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모든 인터뷰나 모든 국회회의에서 조국 장관 이야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탈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조국 장관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에서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생의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쟁의 도구로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네.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거 하느냐. 저희가 장애 집회를 나가보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장관 임명을 막지 못했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요즘 조국 장관을 보고 분노 유발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화병 유발자.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저는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그것이 저희가 좌절이 되더라도 저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야당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애 집회 가면 당연히 그 보수 지지자분들인데 아니요. 혹시 근데 그 저희가 반대하시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으세요?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검찰을 욕해? 그럼 뭐 조국 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을 비판해? 그러면 검찰 개혁을 반대해? 이거 아니죠. 그건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지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은 이제 민주당의 하나의 당원이나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네. 먼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강제 수사로 피해받으신 분들 그런 심정이 이해되신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 정부 들어서도 두 분이 자살하셨습니다. 별건 수사와 강제 수사 때문에. 예.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찾아가시는 그런 좀 네. 일정도 잡아보시면 제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가지고 장애 집회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또 누가 국정조사 국회를 특검 보이콧합니까? 요구하는 저희 국회 이런 다 열심히 이번 건에 하고 대해서만 있습니다, 말씀을 의원님. 드리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대 국회 내내 보여왔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 9번의 특검 국정조사 요구에 장애투쟁까지. 그래서 올 상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무려 100일 만에 통과를 시켜주는 세상 전지의 이런 야당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니까 이 정기국회는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딱 10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세상 만사 아무리 혼란스럽고 네네. 어렵더라도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면 이 법률안 심사 16,000건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500조가 넘는 예산안이 곧 넘어옵니다. 그래서 법률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좀 민생의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이렇게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또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습니다. We have a long-term friendship and we are making a lot of progress. We'll be talking about the purchas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one of our largest purchases of military equipment. And we'll see what happens. Maybe we'll be able to make a deal, maybe not.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트럼프 대통령답게 한국이 무기 많이 사가는 고객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에서 무기 많이 사오는 네, 나라로 제가 통계를 알려져 보니까 있죠? 네.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한 걸 보니까 한 7조 원 정도 수준 됩니다. 이거를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한 10조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호주에 이어서 우리가 3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의 절반 정도, 네. 세계 7위 정도 되는 것으로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오늘부터 서울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이 시작되는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무기를 얼마나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많이 샀고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살지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아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걸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심으로만 나와 있어서 네. 저희가 조금 더 섣불리 그걸 예단할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협상가죠. 그래서 뭔가 조건을 그럼요. 세게 내놓고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라 저는 이번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뭔가 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요구해야 되겠죠. 한미 관련된 동맹이 과연 이게 한미 간의 동맹이냐. 사실은 세계 전체의 평화와 또 아시아의 평화와 안녕 또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동맹의 강조를 좀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6.25 전쟁 이후부터 네. 가져왔던 한미 동맹의 관계를 좀 재인식시키면서 저희도 최대한 유리한 어떤 그런 협상 이득을 좀 가져오는 그런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동맹 생각입니다. 이야기하셔서 그 젊은 네티즌들이 이 무슨 동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좀 도와주면 고시설을 이게 네, 내미니까 돈맹이다. 네, 네.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전개하는 비용까지 다 지금 뭐 한국이 좀 내라 이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필요하면 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네.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주한미군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한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또 미국의 동맹국 전 세계적인 동맹국 안에서의 어떤 그 동맹국의 위치를 정해주는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도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속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큰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공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숨소리까지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건한 동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보호주의적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방위비 협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이 나게 되면 그다음에 연이어서 일본, 독일 쭉 동맹국들과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많은 걸 얻어내야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네. 카드로 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과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동맹 위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그것이 꼭 전부 다 국민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네. 국익을 우선하는 측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정보위에서 갑자기 11월에 우리 부산에서 아세안 회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개최하는데 부산이시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 올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부산의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장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부산에서 2014년도에 열리고 이번에 두 번째 열리는데 1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의 남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온다면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다면 좋겠는데. 온다면. 네. 더더군다나 부산 입장에서는 평화도시 또 북한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이어지는 네. 저희들의 새로운 그 경제 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김정은과의 만남 여러 번 있었고요. 사진 찍었는데 사진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수히 만났지만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여지없이 미사일 쏘고 있고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북한과 악수하고 만나서 얻은 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제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북한과 70년에 가까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그것을 1, 2년 만에 네.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를 알겠습니다. 해야지. 네. 그냥 뭐 했다 그래서 모든 그동안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